스캐닝하는 방식 등등 사진을 찍든 스캐닝을 하든 해서 전자화시킨 거예요. 전자화시키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컴퓨터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자화된 문서, 그거는 그죠? 어쨌든 종이 문서, 기타 등등 전자적이지 않았던 것을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 자, 그 다음 행정전자서명. 전자서명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의 신원, 기관이나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전자서명을 써요. 전자서명은 뒤에 4장, 5장이 또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서명이라는 게 두 가지 목적이구나.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 문서에다 우리가 서명을 했을 때는 그거 임진이가 사인한 거 맞아. 왜냐면 서명은 흉내내기 어렵다고 보고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인한 거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인한 그 문서가 맞아. 이런 의미인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그 컴퓨터 파일 자체를 누군가 이렇게 훼손시키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인하는 그 시점에서 변치 않았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거는 또 보도록 할게요. 전자정보법의 기록과 관련된 내용들, 중요한 거 몇 개 보면 제 26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종이문서가 원본인데 그걸 스캐닝했다. 스캐닝한 거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면 스캐닝해놓은 것과 동시에 또 종이기록 계속 보존해야 되는데 스캐닝한 것이 종이기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 종이가 너무 낡았어요. 그러면 종이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전자화한 문서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46주에 보면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큰 그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다 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EA라고 해요. EA.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크게 영어로 옮기면 원래는 ITA가 돼요. 정보가 인포메이션, T가 테크놀로지, A가 아키텍처였죠. 그래서 ITA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EA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두 개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 처음에 ITA라는 용어가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EA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뭐 역할이나 내용적 구성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엔 EA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를 굳이 번역하려면 뭐 전사적인, 전체 회사의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전사 아키텍처 뭐 이런 건데 어떤 기관의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기관의 전체적인 구조다. 그 구조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구조만 알면 우리가 그 기관의 주요 특성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EA를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EA 구성은 4가지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BA는 뭐의 약자일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비즈니스 아키텍처예요. 비즈니스는 그냥 업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업무 아키텍처예요. 이 기관이 우리 기관은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거를 뭔가의 여러 모델이나 뭐 표 이런 걸로 그려놓는 거죠.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 이런 업무 합니다. 그다음에 그럼 BA는 뭘까요? BA.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아는 거 비서. 비서? D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흔한 게 뭐야? 데이터. 데이터 아키텍처. 그래서 우리 이런 업무 하는데 BA였죠?
그 업무할 때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요. 이런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그 데이터의 구조를 밝혀요. 그 다음에 AA는 조금 어려울 듯도 한데 AA는 뭘까요? 공학도는 알 것 같은데 한참 소리. AA가 뭐예요? 어떻게 알지? 기억이 안 나지?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응용이라고 불러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구조. 그러니까 지금 전자정부가 추진된 이후에는 모든 기관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는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있겠죠. 그 애플리케이션들. 그게 뭐가 있느냐를 밝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TA. T도 제일 흔하게 아까도 나왔던 말. T. 테크놀로지. 결국 어떤 네트워크, 어떤 하드웨어, 어떤 스토리지, 어떤 그런 기술적 기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뭔가 좀 더 물리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위로 올라갈수록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뭔가 사람이 하는 일, 밑에는 기계가 하는 일처럼 보이죠? 저걸 만약에 다 밝혀놓는다면 그 조직이 뭘 하는지, 뭘 다루는지, 무엇을 이용해서 그걸 다루는지, 어디에 기반에 있는지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EA를 잘 구축하도록 하고 있고 몇 억씩 들여서 공공기관들이 EA를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 EA를 구축해놓고 용도는, 첫 번째 용도는 모든 기관이 계속 정보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야 되거든요. 또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도 해요. 그럴 때는 항상 저 EA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현재 as is라고 하는데 현재의 정보화나 업무나 데이터가 이렇구나. 근데 새로 좀 필요한 시스템은 그럼 여기 어떻게 연결되거나 관련이 있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만들면 안 되죠.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좀 내가 예를 드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 기관들이 커요. 커서 어떤 부서에서 우리 이런 시스템 필요한데 라고 해서 막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다른 어딘가의 부서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이미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 걸 막 두 번씩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복 투자가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면 새로 어떤 시스템 구축하려고 할 때 중복되지 않게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왜냐면 IT 투자비는 뭐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거든요. 몇억, 몇십억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 잘못하면 손실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을 의무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 EA 정보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기록 관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우리는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아키텍처 상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기록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관리할 대상인 그 기록들이 어떤 건 행정정보 형태로, 어떤 건 전자문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건데, 그게 다 여기 표현되어야 해요. 되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다 더 좋은 거는, 그 데이터가 어떤 업무에서 만들어지는구나. 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만약에 분류할 때, 업무 기능에 따라서 기록을 분류한다면, 저 비즈니스랑 연결시켜서 보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록을 관리할 때 지금 이제 운영 중인 시스템에 그냥 두는 건 좀 불안하다. 얘는 좀 장기간 보존해야 되는 기록인데 거기다 계속 두다가 없어지면 어쩌지? 뭐 훼손되면 어쩌지? 그렇게 걱정이 되면 기록 관리 쪽에 시스템으로 이렇게 퍼오기도 해요. 퍼오기도 하는데 퍼오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데이터나 기록이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특정한 기술 기반 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떤 스토리지에 어떤 방식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잘 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거의 굉장히 필요한 정보예요. 근데 EA의 데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EA를 구축한 그 정보 자체가 충실치가 않아서 기록관리 쪽에서 잘 못 쓰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전자정부가 이런 걸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는 건 필요하고 향후에
직원들이 이 일을 잘 구축하도록 우리 옆에서 좀 서포트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물은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시점에 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네요.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체계에는 이렇게 더 상위에 강력한 뭐가 있고 그 하위에 이렇게 뭐가 딸린 게 있다는 걸 배웠죠? 맨 위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전자정보법도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겠죠? 여러분 전자정보법 이렇게 찔끔 이렇게 소개해놓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뭔가 다 전문을 보고 싶죠. 그런 호기심이 막 생기죠? 둘이 목이 흔들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법령을 보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다 접속합니다, 지금. 로.io.kr 네, 지금 이게 전자정부의 모습이에요. 그간에 있었던 모든 법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자적으로 정리해서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국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이것도 전자정부의 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전자정부법을 쳐볼까요? 자,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 시행령까지 있네요. 전자정부법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법조문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목적을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절차를 제시한다. 추진 방법을 정한다. 뭐 이런 거를 정해서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민주성을 높이겠다. 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좋은 말이죠. 이렇게 되도록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2조에 아까 책에서 봤던 용어들 제가 여기서 몇 개만 따온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뭐 행정기관이 뭔지, 공공기관이 뭔지 보고 싶으면 여기서 보시면 되죠. 그러면 행정정보, 전자문서, 전자문서, 행정전자 소명 등을 규제에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번에 보니까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도 있네요.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 구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거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전자정부의 원칙, 계획 수립 이런 내용도 있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본문 이외에 옆에 뭐 제정, 개정 이유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처음에 제정됐던 이유나 개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뭐 전면 개정도 있고 일부 개정도 있고 그래요. 수시로 조금씩 막 법이 많이 변하는데 그 개정 사유가 뭐였는지 하는 걸 다 보여줘요. 제 거는 계속 모래시계로 뜨는요. 조문 내용, 조문제 이런 거 보시 있고 그다음에 전자정부 시행령까지 볼까요? 전자정부 시행령
전자정보법 시행령, 거기 뭐 전자문서의 활용 5조 같은 거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록관리 쪽에 눈에 확 띄는 내용 중에 하나는 6조의 전자문서의 진물성 확인. 아까 동일한 필요를 갖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거나 스캐닝했다고 다 종이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자문서가 원래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랑, 그러니까 전자화된 문서가 시중에 떠돌다가 실제로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전자화된 문서랑 같은지, 왜냐하면 전자화된 순간부터 위조가 좀 가능하죠. 물론 종이도 위조가 가능하지만 전자화된 문서는 더 쉽게 위조가 가능하니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 텐데, 진짜 원래 원본의 내용과 같은지 뭐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일치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할 때 그때 진보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진보성을 확인해 줘야 한다. 이런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거냐, 뭘 보고 진본이다 안다를 판단할 거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라라는 아니지만 이걸 해라라고 돼 있어요.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게 이제 과제죠. 진본성 확인을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여러분 이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전자화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전자정부로 인해서 뭐 혜택을 받다거나, 뭔가를 편리하게 뭔가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뭐 편리하게 이용했던 건 민원 24시간.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떼고, 그러면 밤에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주민센터는 뭐 6시면 문 닫지만 민원 24시에서는 그런 서류를 게다가 공짜 무료로 출력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되게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open.go.kr open.go.kr에 들어갔더니 정보 공개, 정보 3.0 뭐 이런 타이틀이 보이네요. 뭐 사전 정보, 원문 정보, 공개 청구, 뭐 공개 현황, 공개 정보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전 정보라는 것이 영어 사전, 국어 사전의 사전이 아니에요. 청구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정보라는 뜻이에요. 이 사이트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이트예요. 여기 원문 정보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원문 정보는 기관들이 결제한 문서가 있는데 그 결제한 문서에 실제 그 컴퓨터 파일 자체를 그거를 여기 올려서 보여준다. 원래 내용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개 청구한다는 거는 공공기관이 만든 여러 문서 기록이죠. 기록 중에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청구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따가 좀 과제로 내드릴 거는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고 이게 이제 전자정부 사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한번 써보시고 편리성이랄까 여러 가지 한번 보는 거죠. 전자정부가 참 좋긴 좋다. 인지 뭐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고 이 사이트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이제 법령 쪽으로 보시죠. 교재 1절에 2에 해당하는 게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 은행은 또 법령에서 직접 찾아볼 텐데, 아까 얘기했죠. 원래 사무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그래서 사무관리라는 것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원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그걸 사무관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신속하게 돈을 좀 많이 안 들이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원칙이죠, 어느 조직이나. 그래서 이 사무관리 규정은 되게 오래된 규정이고, 그 사무관리 규정이 2011년 전부 개정을 통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행 관련된 규정으로 개명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만약에 취업을 딱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익혀야 될 게 이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사에 취업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결제판을 딱 주면서 결제받을 일이 있으니 이걸 이용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결제를 어떻게 받는지를 배웠다고. 왜냐하면 결제에 의하지 않으면 뭘 추진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액션을 결정적으로 취하려면 뭘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그거 여쭤보고 허락을 득하는 게 결제거든요. 결제를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문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떤 서식에 만들 거냐, 어떤 식으로 결제를 받을 거냐 하는 모든 내용을 이 규정에다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익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이제 기록 관리를 하려는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에서도 이 규정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문서를 만드니까, 아, 내 회사에서, 내 기관에서 내가 보게 되는 기록은 이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규칙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봐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규정 안에서도 뭔가 이제 용어 정의를 했는데, 뭐 전자정보법에서 하는 거 말고도 여기 규정에서 쓰는 용어들이 기록관리가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치, 공문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문서. 뭐 문서인데 공문서, 뭐 공적인 효력이 있는, 그죠?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한 문서, 그리고 접수한 문서, 모든 문서가 큰 공문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작성, 시행, 접수, 이런 용어 나와요. 작성하는 거는 금방 알아듣겠죠. 내가 작성한 거. 없었던 건데 만들어낸 거. 시행한다는 건 뭘까요? 시행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문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내부 문서랑 시행 문서가 있어요. 내부 문서는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면 내가 휴가를 가겠다고 한 거는 우리 과장님한테만 결제하고 우리 조직만 알면 되지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자기 소속기관들에게 뭔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속기관들에게 뭐 하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결제받은 다음에 소속기관한테 다 뭐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공문 시행한다고 해요. 시행. 그래서 뭔가 문서를 발송을 해서 관련된 기관들한테 보내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접수는 발송에 반대잖아요. 어느 기관이 다른 기관한테 문서를 보냈으면 받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받는 쪽은 뭐가 돼요? 뭐 어떤 문서를 접수하게 되는 거죠. 발송 혹은 시행과 반대되는 게 접수인 거죠. 그래서 접수 문서는 우리 기관이 만든 게 아니다. 하지만 공문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접수한 문서도 공문서다. 우리가 만든 거 당연히 공문서다. 자, 전자문서. 아까 전자정보법에서도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뭔가 수식어가 잘 빠졌네. 아까 전자정보법에서는 무슨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표준화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건 빠졌네요. 자, 그다음 처리과는 뭐예요?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나 담당관 등을 처리과라고 한다. 이 기록관리에서는 이 처리과라는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왜냐면 기록이 관리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랄까? 단위가 처리과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업무를 주관하는 과 또는 담당반을 의미하니까 어떤 회사의 조직의 가장 말단 조직 단위라고 보면 돼요. 과나
팀,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 뭐가 됐든지 간에 가장 말단의 조직, 그걸 처리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과 단위로 기본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죠. 그 과에 속해 있는 업무 담당자가 뭔가 문서를 만들면 일단 이 처리과 과장에게, 처리과 장에게 결제를 먼저 받죠. 근데 내용이 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처리과 과장의 결제만으로는 안 되는 게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윗분에게 더 결제를 받아서 완료를 하게 되고, 뭐 휴가원이나 이런 거 정도는 과장이 전결. 그게 필요 없어요. 요 정도만 허락을 받으면 기관장이 허락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맞먹는 그런 결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과 내에서 이제 결제를 받은 문서들이 과 안에서 관리가 되다가 기본적인 기록은 맨 처음에는 그 과 단위로 관리가 됩니다. 과 단위로 관리가 되다가 그다음 어느 시점이 되면 기록관으로 그 조직의 기록을 관리하는 다른 조직이 하나 있어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기록연구사로 취업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록관에 어느 시점이 되면 기록물을 이렇게 옮겨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처리과에 계속 두면 분실될 수도 있고, 뭐 손을 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덜 안전하다고 보니까 옮기는 것도 있고, 처리과에 둔다는 것은 뭔가 업무에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가까이 두는 거죠. 근데 더 이상 활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저기다 좀 멀리다 둬도 좋겠다. 그래서 기록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과 단위로 기록물이 만들어지고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록물 관리를 할 때 3단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법도 그 3단계에 따라서 기록관리 절차를 명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처리과 단계. 처리과에서 기록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 단계가 기록관 단계. 그럼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기록을 어떻게 인수받아서 관리하다가 국가기록원과 같은 연구기록물 관리관에 넘길 것인가. 마지막 단계가 연구기록물 관리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단계가 처리과 단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제 이 규정에서도 그 처리과라고 하는 과를 이제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니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자, 행정전자설명 아까도 나왔었어요. 행정전자설명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하나는 신원을 확인한다. 두 번째는 그 문서가 변경됐나? 혹시 훼손됐나? 하는 것을 역으로 확인한다. 전자문서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 엄청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 세 종류의 시스템을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업무를 할 때, 업무를 할 때 세 가지 유형의 시스템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다. 두 번째는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세 번째는 행정정보 시스템이다. 전자문서 시스템과 업무관리 시스템은 약간 용도가 겹쳐요. 전자결제 기능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기관은 둘 중에 하나만 써요. 둘 다 쓰진 않아요. 왜냐면 전자결제 기능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현재 공공기관들 중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는 기관 아직 많이 있고요.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중앙행정기관은 전부 다 업무관리 시스템 써요. 지자체도 지자체는 반반 됐구나.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바뀐 데가 있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아직 쓰고 있는 데도 있고, 기타 공공기관은 대부분 전자문서 시스템인데 그나마도 신전자문서 시스템이 아니라 구전자문서 시스템 써요. 아, 신은 또 뭐고 구는 뭐냐. 나중에 뒤에 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전자문서 시스템과 업무관리 시스템의 두 개의 공통점은 전자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기관이 어떤 뭔가를 정책을 만들고 그걸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제 행위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에 해당하는 결제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에 뭔가 좀 표준화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그게 전자문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결제 플러스 업무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시스템이 업무관리 시스템이에요. 공통기능은 전자결제 기능이고, 그 밖의 모든 시스템을 행정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으면 행정정보 시스템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 직원이 한두 개인가요? 그리고 하는 업무가 서울시 같으면 뭐 국방이나 외교 일부를 뺀 모든 업무, 중앙 행정정보 하는 모든 업무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시스템이 있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중앙 행정기관으로 가면 거의 뭐 80개, 90개, 100개 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행정정보 시스템은 굉장히 큰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조그만 시스템도 있고 그 다양한 모든 시스템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구분이 명확해야 그 다음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법령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까지 하나도 다 나왔죠. 그래서 규정과 시행규칙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규정을 먼저 볼까요?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이 명은 행정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행정업무를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를 도모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좋은 말들 많이 써있어요. 그리고 3조에 보니까 용어 정의가 나와요. 공문서부터 쭉 봤던 거가 제가 일부만 이제 꺼낸 건데 여기 문서가라는 용어도 나오고 서명에 대한 용어도 나오고 전자 이미지 서명, 전자 문자 서명, 행정 전자 서명. 지금 이제 정보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딱 행정 전자 서명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서명의 방식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번, 11번, 12번에 보면 좀 전에 봤던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 공문서 관리, 먼저 공문서 작성 및 처리 규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록관리자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뿐만 아니라 공문서는 어떤 순서로 만들어진다는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공문서도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6종으로 나누네요. 그죠?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그러면은 출장원을 뺐다. 출장 가겠습니다. 그걸 결제를 받았다. 그럼 여기서 어디에 속해요? 지시문서 아닙니다. 일반문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결제받은 문서의 상당 부분은 일반 문서에 속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좀 약간 내용적으로 또는 뭐 관계상 좀 특이한 것들을 이렇게 5종 따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자, 6조도 되게 중요합니다.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문서는 결제권자가 해당 문서의 서명의 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문서의 성립입니다. 그리고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자, 1번을 얘기한 거는 내부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만들 때 언제 문서가 성립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접수 얘기를 했죠. 접수. 우리 가만히 있는데 다른 기관이 우리한테 어떤 문서를 보냈어요. 보낸 문서도 기록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것이 문서로 성립되는 순간은 시스템을 통해서 보냈다면 우리 시스템에 딱 온 순간부터 이미 문서로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다, 오리발레면 안 돼요. 문서가 어떤 시스템에 도달했다, 안 했다는 또 시스템에서 로그 정보라고 하죠. 그 이력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스템상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7조에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이 나오는데,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7조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